92번 문제는 기울기에 관련된 문제죠. 그 그림 보시면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주어진데 항상 기울기는 뭐죠? 절대값. 자, 그 봤더니 92번 문제 봤더니 A는 얼마죠? A는 0. 우리가 8. 이게 A는 0.8. 네? 절대값. B는 얼마? 0.2. 그림은 여기 나오죠. 그림을 제가 그리면 이렇게 그렸어요. 그 A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림 그려봤더니 요 불균형 상태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밖으로 빠져나가죠. 무슨 형태? 발산형 형태가 A. B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 같으면 어떤 형태? B는 여러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같으면요 이런 형태. 어떤 형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가는 뭐죠? 순환형 형태. 기울기가 같으면 탄력성도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발산형 우리 관련해서 수요 곡선의 A가 요게 아니에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A 부동산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0.8 수요 곡선의 기울기 크면 뭐가 돼요? 공급 곡선 크면은 발산형, 순환형 몇 번? 3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게 92번은 3번이고 93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2번은 수식으로 주어졌어요. 수식. 자, A 부동산 시장은 3P. 자, A 부동산 시장은 또 얼마 주어졌다? 3. P리꼬는 300 마이너스 4 QD. QD는 수요량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2P는 500 플러스 QX로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양변을 3으로 나눠주니까 P리꼬는 얼마? 100 마이너스 3분의 QD. 여기는 또 2로 나눠주니까 250 플러스 2분의 1 QS. 여러분, 요 Q 앞에가 뭐다? 요 Q 앞에, 여기 Q잖아요. Q 앞에 있는 요게 X축이거든요. X축 앞에 있는 요게 바로 뭐다? 기울기예요. 기울기. 자, 기울기 절대값을 묻는데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했더니 어디가 크다? 수요가 크죠. 수요가 큰 건 요거네요. 무슨 형태? 발산형. A는 발산형. 자, B를 보니까 B는 어떻게 돼요? P리꼬는 P리꼬는 400 마이너스 2 QD고 그리고 공급은 얼마? B는 P리꼬는 100 플러스 4 QS. 또 Q 앞에는 여기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하니까 어디 크다? 공급 곡선이 크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그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크고 수요는 이렇게 작아요. 자, 이 그림 형태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자, 요 B가 요거거든요. 불균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뭘로 간다? 균형으로 가는 무슨 형태? 수렴형의 형태. B는 수렴형. 자, 최근에 보면 다 이 기울기를 가지고 출제를 하는데 25회 시험과 29회는 요 기울기를 갖고 묻는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자, 하여튼 7번 출제했는데 전부 7번마다 수렴형은 매해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렴형은 왜 출제하냐 그러면요. 이게 거미집이로 나온 그 개념이기 때문에 요 수렴형은 출제할 때마다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렴형만 잘 기억하면 되죠. 뭐만 기억해요? 수렴할 때는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그래서 수, 탄수.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되죠.
그리고 요거 반대가 발산적. 순환형은 뭐다?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수탄수만 잘 기억하면 되죠. 하나 더 기억하면 공탄발 뭐 이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인데, 여러분 최근의 시험은요, 부동산 시장과 효율적 시장의 유형을 같이 묶어서 출제하는 경향. 최근의 흐름은, 그러니까 요즘 문제에 하나만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조절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토지의 특성 중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영속성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하도록 바로 즉시 공급을 늘려줄 수는 없다. 수요 공급 조절이 뭐다?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지문을 제일 많이 내죠. 1번 맞고, 2번.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지역에 소수죠. 다수가 아니라 뭐다? 소수가 들어가죠. 왜? 가격이 뭐다?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해. 그래서 다수가 아니라 뭐다?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합니다. 3번,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국지성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동질적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 여러분, 국지성이 특징이 있다 할지라도 부동산별로 가격은 다르죠. 예? 다르죠. 그러니까 동질적 가격 형성하면 안 돼요. 그래서 틀린 질문 3번 정답. 4번,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별 토지를 이용한 대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의 분포가 나타나죠. 일반적으로. 자, 5번.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다. 자, 여러분 삼성 레미안 33평 아파트다. 동질적인 아파트라 할더라도 광명 아파트, 서울 아파트 가격 차이 있다 없다? 있죠. 왜? 서로 다른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게 5번 질문서. 자, 3번. 부동산 시장의 성격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건데, 광역적, 전국적 시장이 아니에요. 예? 어떻게 돼요? 국지적, 지역 시장을 형성하죠. 토지의 특성 중 뭐에서? 부동성에서 우리는 국지적, 지역 시장을 형성합니다. 자, 2번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은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 시장은 다 무슨 시장? 불안정 경쟁 시장. 2번 틀렸고, 3번 거미줄 모형. 아까 배웠죠? 거미줄 모형은 뭐 때문에 생겨요?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리는 어떻게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생긴대. 그래서 3번 정답. 부동산은 공급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거미줄 모형이 나타납니다. 3번 정답이고, 잠재 가격. 잠재 가격은 뭐죠? 셋도 숨어있는 가격인데, 자,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은 시장의 모든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한 가격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의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한 가격이 잠재 가격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평가 가격이 시장에서의 모든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잠재 가격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은 잠재 가격이 아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질문. 여러분 뉴스 보니까 뭐 잠재 성장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때 잠재, 셋업, 숨어있는 것까지 다 반영하는 거. 셋업 프라이스라고 해요. 자, 지역별 균형이 아니죠. 자, 지역별 무슨 시장? 불균형 시장. 그럼 균형은 뭐예요?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면 균형, 수요량과 공급량이 다르면 불균형. 자, 예를 들까요? 전세 시장에서 요즘 전세 공급량은 적은데 전세 수요량은 많죠? 수요량 공급 같지 않죠? 불균형. 그러니까 전세 시장, 이렇게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걸 묻는데 연결. 자, 국지화는 요거죠. 토지 특성 중 부동성에 의해서 우리는 국지화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돼요? 국지화가 나오면은 전체 부동산 시장이 용도에 따라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세분화되죠. 세분화된 시장을 뭐라고 해요? 부분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1번 맞고, 2번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 장기적인 예측을 고려해야 된다. 장기, 단기가 아닙니다. 장기. 3번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하면 안 돼. 개별성은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상품이 뭐다? 비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비표준화. 3번 정답. 4번 제도적인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법적 제한이 많아요. 부동산은 일반 상품에 비해서 법적 제한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 공급 조절 기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가격에 왜곡을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법적 제한이 많으니까. 공급의 제한, 부증성의 특성으로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또 부동산 시장에서의 뭐를?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킨다. 자, 어제 뭐 항상 여러분 우리 TV를 볼 때 여러분 드라마 보는 것도 좋지만요, 가끔 있잖아요. 경기가 바닥에 있느냐 올라가냐, 경기가 위에 있냐 내려오냐, 이런 토론 나오면요 유심히 보세요. 부동산 토론 나오면 토론하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보느냐 여러 지표를 가지고 보느냐, 그 전문가는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전문가들은 여러 지표를 가지고 토론을 임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부하는 사람은 뭐 하나의 지표만 봐. 그러니까 왜곡이 되는 거지. 통계 지표가. 어제 한번 날랐대요. 민주당 모 의원이, 진 모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방송에서는 대통령 찬양을 엄청 하다가 마이크 꺼진 걸 몰랐는가 봐. 욕할 때 이 마이크 확인해야 되는데 킨 걸 모르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반대된, 토론과 반대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완전 이중적이지. 그러니까 날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정책 위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세요? 어제 100분 토론회. 그래서 항상 그 토론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뭐든지 뭐를 통계 지표를 가지고 왜 그러냐. 말 장난하면 안 되지.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뭔데 가격이 오르냐 내냐, 그거 누가 알아? 신이 알지.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말로는 가격은, 우리 배운 게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거의 없다 할지라도 담보 능력, 임대 능력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배웠어요? 하방 경직성. 일반 상품과 달라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아요. 오르면 올랐지. 그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도 모르고 토론에 가신 분들도 참 문제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 부동산 배우면요, 항상 통계 지표를 많이 활용하고 하나 지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를 봐야 돼? 건축량, 그 지역의 산업 지표, 동향, 유입되는 인구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항상 부동산 업을 하시려면. 자, 그리고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그래서 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항상 유의해 두시고 5번 문제 보시면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드리는데, 아까 요거죠. 부동성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은 뭐다? 국지적, 국지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거 맞는지 부동성에 의해서. 2번 재화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는 경향이 있죠. 예? 아까 했죠. 전체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여러 개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이 바로 뭐죠? 분화잖아요. 2번 맞고 3번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려워서 요거죠.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맞는 지문이고, 네 번째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 습득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죠. 왜 그럴까요? 뭐에 의해서? 개별성에 의해서 우리는 거래에 있어서 내용의 사실을 공개하기를 뭐한다? 꺼려하잖아요. 비공개성, 은밀성을 가지잖아요. 비공개성, 은밀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비용이 발생을 해요. 정보 비용이 발생하고 정보 가치의 신뢰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것이 바로 개별성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 시험에 좀 자주 나오죠. 좀 주의해 두시고. 자, 5번 대부분 강성이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강성이 아니라 중강성.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 반영되는 중강성까지의 시장이다. 미래의 정보까지 반영되는 강성의 효율적 시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몇 번? 5번.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토지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돼요? 부증성의 특성에서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가격이 결정되면은 그 가격에 따라 수요자에게 자원이 배분되는 자원 배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교환의 기능과 자원 배분의 기능은요, 시장이면 다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이에요. 이거는 2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여러분,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적게 보유한 사람 차이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 그래서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맞고 3번 할당 효율적 시장 밑줄. 이게 포인트. 할당은 뭐라고 해요? 배분이죠. 말 그대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자,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가치, 정보의 가치와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서로 일치를 해요. 일치하기 때문에 뭐가 없다? 초과 이윤이 없어요. 초과 이윤이 없다. 이때 시장을 우리 뭐라고 하냐? 우리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네? 정보 가치와 정보 비율 같으면 초과 이윤이 없을 때 이때 시장은 무슨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 그러면은 지금 할당 효율적 시장 밑줄 걷잖아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대평가된 부동산이나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시장에 존재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있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지. 3번 정답.
과대평가된 부동산이나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초과 유인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4번 부동산 거래비용. 이건 거래비용이 뭘까요? 우리 한번 거래비용 질문 많이 나오는데 중개 보수 있죠? 보수, 법적 수수에 따른 비용 이런 걸 다 통틀어서 거래비용입니다. 이 부동산 거래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에 제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다? 불안전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5번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 상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비표준화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복잡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분석이 상당히 어렵다.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및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은요, 개별성의 특성에 의해서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재화에 비해서 대체 가능성이 뭐다? 낮아요. 우리 개별성을 뭐죠? 비대체성, 비동질성이잖아요. 대체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맨 끝에 낮다가 포인트죠. 자, 2번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안전한 경우가 많다. 왜? 거래에 뭐다? 비공개성이잖아요. 3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단계는 어떻게 돼요? 우리 배웠잖아요. 저번 주에 단기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한 뭐다? 비탄력적. 그리고 장기로 가면은 착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공돼서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장기 공급 곡선은 뭐다? 장기는 뭐다? 완만한 탄력적. 그걸 묻는 게 3번. 완만하다. 이게 탄력적이다. 이 말입니다. 4번 아파트 가격. 여러분 이 4번 질문 우리 늘 얘기하지만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법칙에 따라 아파트 수요량은 뭐다? 감소해요. 수요법칙에 따라. 그러면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 소비를 줄이면서 대체 관계는 오피스텔 수요는 뭐한다? 증가. 오피스텔 수요를 증가시켜요.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가 이전보다 더 많아지면 오피스텔 가격은 뭐한다? 상승한다. 맨 끝에 하락이 아니라 뭐다? 상승. 요거는요, 원인, 수요가 증가하면 그 결과로 가격이 오른다. 원인 결과예요. 네? 그래서 4번, 맨 끝에 하락이 아니라 뭐다? 상승한다. 정답. 5번, 부동산 시장은 위치가 고정되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리적 공간을 뭐한다? 수반하는 시장이다. (120페이지에) 17번 문제로. 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이 되는 메커니즘을 우리 번역하면요, 기구라고 번역하는데, 시장 기구, 뭐 할 때 기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형태가 있는 부동산 뭐죠? 건물, 주택, 이건 유형의 부동산 거래는 허용이 되는데, 형태가 없는 무형의 이용과 관련된 권리는 제한된다. 이제 무형의 이용과 관련된 권리 대표적인 뭐 있어? 전세권, 임차권 거래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러니까 여기 틀렸지. 제외된다 하면 안 되지. 1번 틀린 집. 2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일반 시장에 비해서 중개, 보수, 법적 수수에 따른 비용, 거래비용이 많이 들어요. 또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이 제약을 많이 받게 되죠. 뭐가 아까 가격이 뭐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진출에 제한을 많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 불안전 경쟁 시장. 네, 불안전 경쟁 시장을 만드는 요인이 돼요.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입니다. 2번 틀렸고 3번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성이 나타나요. 이 입지성으로 인해서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활용, 가격 결정에 있어서 입지에 뭐를 가진다? 독점권을 가지게 되고요. 이건 부분 하위시장의 형성과 관련이 있어요. 3번 정답. 정부가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규격을 통제하는 것은 양적 규제가 아니야. 이거는 뭐다? 질적인 규제라고 해요. 이런 건 질적인 규제. 틀린 지문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죠? 공표된 정보. 여러분, 공표된 것이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이건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이 되는 시장을 무슨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이 아니라 강성. 여러분 5번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28회도 출제했잖아요. 28회는 정답이었죠. 18번 이런 문제 나와서 틀렸다. 야, 큰일 납니다. 자,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미래의 불확실한 정보까지도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의 필요 충분 조건. 자, 필요 충분 조건 하니까, 야, 고등학교 1학년 생각나죠? 집합 배우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뭐예요? 다 뭐가 나와야 돼요? 공표되지 않은 미래 정보까지 다 반영하는 시장. 무슨 시장? 에이, 아까 뵀잖아요. 공표되지 않은 미래 정보까지 다 반영된 시장. 무슨 시장? 자신 있게 하셔야지 뭐든지. 자신감 있게. 예? 무슨 시장? 강성. 강성. 예. 공표되지 않은 미래 정보까지 모두 반영되는 것은 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이 강성 효율적 시장은 요거 또 한번 출제했었죠. 3년 전에.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 중에 완전한 정보가 있잖아요. 시장에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었다. 이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에 가장 잘 부합이 된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미래 정보까지 다 반영된 이 시장은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완전한 정보, 요 가정에 가장 잘 부합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럼 답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 나와야 돼요. 근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강성. 없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강성이 나오면 완전 경쟁 나와야지. 왜 답이 그렇게 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1번 정도. 3번 가면 안 됩니다. 3번은 뭐죠? 자,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정보를 발표했을 때 그 정보가 즉각적으로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을 상승시킨다. 이런 시장은 무슨 시장? 예?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지. 그런 시장이. 그래서 이 효율적 시장 우리가 보통 하면 우리 아까 저 중강성까지 시장을 일반적으로 말하고 강성까지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2주 전에 강남에서 강의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세곡동이 풀릴 것 같은데, 풀린 것도 문제인데, 그 땅이 어느 모 여사님께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얘는 소송도 있었고, 너무 많이 가서 그 문제 풀릴 것도 문제다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풀려고 하는가 보던데, 그래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는 강형도 우리보다 더 빨라. 갑자기 짐 싸들고 나가더만. 벌써 그 얘기가 딱 못 다녀. 네? 대단하신 분이. 네. 근데 그때 소송 걸었거든요. 근데 그 돈이 그때 당시에 벌써 20년 전의 소송인데, 그때 돈이 그때 2천억 소송인데, 지금은 예? 그 땅값이 한 10조 넘어가지 않을까. 응? 네. 누구 땅인지 아세요? 이후라. 네, 소송. 네, 돌아가셔서 와이프와 자식 간의 소송이 벌어지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부모 없어. 땅에 대해서. 아니, 부자까지도 소송한데 와이프하고 아들하고 소송도 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도
절대 부동산은 본인 명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부부명의 하죠. 양도소득세 전략 때문에 부부명인데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본인 명의 내 거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문제가 좀 많대요. 양도소득세 문제. 그래서 좀 절세를 어떻게 하느냐. 뭔데. 그래서 요즘 다 좀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라 얘기를 많이 하대요. 바꿔도 세금 내야 돼요. 하여튼 요즘 뭐 취득세 내야 되니까 그것도.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 우리 시험에 출제위원들이 제일 많이 내는 게 아까 했잖아요. 효율적 시장의 유형을 많이 내거든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강성. 제일 많이 출제하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약성이에요. 자, 1번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이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밝혀진 기술적 지표를 기본적 분석의 기술적 지표가 나오면 안 되죠. 예? 기본적 분석이 아니라 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의 이윤은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과거. 과거에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은 무슨 시장? 약성 효율적 시장인데 이 과거의 정보,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무슨 분석? 기술적 분석.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뭐는? 우리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다. 1번 설명, 1번 틀렸고 2번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투자 분석만 잘하면 정상 이상의 초과이익을 얻기가 쉽다. 또 틀렸어. 이것도 2년 전에 출제했잖아요.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이미 다 반영됐기 때문에 시장에 어떠한 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결코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다. 2번 틀린 질문. 3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 자, 여러분 중강성은 요거 더해줘야죠.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뭐 현재 공개되는 우리가 정보까지 포함된 이게 바로 무슨 시장? 중강성 시장. 중강성. 자, 그럼 이게 바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죠. 자,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무슨 분석? 이 기본적 분석. 그래서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그런데 보세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 투자자들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겠지. 정상 이상의 수익은 초과 이윤입니다.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습니다. 3번 정답. 4번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 개념 틀렸고, 자, 강성 효율적 시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 효율적 시장이죠. 왜? 완전 경쟁 시장에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에 가장 잘 부합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 효율적 시장인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외환 시장, 이거는 어디까지?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 반영되는 무슨 시장? 중강성까지 시장이지 강성의 효율성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5번 틀린 질문. 자,
앞에 19번 문제를 알면요, 20번 문제는 뭐 그렇게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21번으로 갑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약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의 시장 가치가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시장 개념 맞습니다. 1번 맞고 2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개념 맞습니다. 3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이 되는 시장을 무슨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개념 맞습니다. 4번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이나 일반 상품 시장보다는 더 불안전하고 비효율적이므로 할당 효율적일 수 없다. 맨 끝에 없다 동그라미 여기 틀렸네. 자,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불안전 경쟁 시장. 네. 자, 부동산 시장은 네, 불안전 경쟁 시장이야.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도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 초과의 이윤이 없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 맨 끝에 없다면 안 돼.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4번 정답. 어느 경우에? 이 경우에 조건. 5번 부동산 시장의 제약 조건을 극복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 비용이 다른 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을 더 비효율적이게 하는 요인이 되죠. 뭐 여러분 우리 중개 보수 비싸죠.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는 매도자 매수자 양쪽에서 뭐를 받아요? 중개 보수를 받잖아요. 예? 그럼 공동중개하면 어떻게 돼요? 내는 매수자 다른 쪽 매도자 하면은 수수료가 어떻게 돼? 양쪽 못 받잖아요. 양쪽을 반반 이제 서로 너는 그 자기 담당해서 받아가라 그 얘기지. 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매도자는 안 받겠다 하면 어떻게 돼? 만약에 매도자는 안 받겠다. 매수자한테만 받겠다 하면 어떻게 돼? 그때는 어떻게 공동중개 되냐? 나누기 어렵잖아요. 분쟁이 생기거든. 그래서 나오는 게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법인에서 들어오는 돈을 샥 어떻게 돼요? 예? 거래 건수에 따라 따라가시면 돼. 예? 그래서 요즘 법인 시대라고 중개 법인 시대. 중개 법인 시대에 저도 조사 갔거든요. 중개 법인한테 딱 보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 홈주 공인 법 중개 법인 이런 식으로. 홈주 아시죠? 예? 홈주 TV도 나오고 뭐 하세요? 뭐 그런 식으로. 홈주 공인 중개 법인 해서 다 전국에 딱 만드는 거지. 방송 탓이지 뭐 다 그런 거. 앞으로 법인 시대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요. 다 안 받아요. 매도자 물건 나와야 되니까 매도자는 공짜. 누구한테만 받는다? 매수자. 그래서 스스로 법인 들어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거래 건수에 따라 딱 나눠버려. 세금 빼고. 깔끔해. 그게. 합격하고 우리 법인 하나만 만듭시다. 광명법인. 돈 법인 만드는데 돈 안 들어요. 1000만원씩만 내면 되지. 응? 거기서 전국 하면 되지. 전국. 제가 제주도 고향입니다. 제주도 지부장은 우리 동기예요. 땅 얘기는 얘기했어요. 제주도 땅 몇 번지만 다 합니다. 제가 하도 돌아다녔어요. 근데 땅값 많이 샀어요, 요즘. 근데 제주도도 좋긴 좋은데 중국인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자, 우선 그 내용 중요하고요. 넘어가서 거기 보시면은 24번 문제로 한번 갑니다.
자, 부동산 정보와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자, 여러분 1번 지문은 요걸 알고 있느냐 보거든요. 완전 경쟁 시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시장에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인데, 요거 포함한 게 무슨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 그러면 포함 관계를 잘 보세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언제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맞죠? 왜? 요것이 안에 포함되니까. 근데 반대는 성립 안 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하면 안 돼. 왜? 요 부분이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하면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주의해 두셔야 돼요. 1번은 맞고요. 2번. 정보의 현재 가치. 요거 계산 문제 28회 시험에 나왔죠? 자,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해요? 확실성. 정보가 다 공개된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에서 뭐? 개발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불확실성 하에 현재 가치를 뺀 값을 정보의 현재 가치라고 한다. 요거 우리 계산 문제를 많이 출제를 3번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수의 사람이 토지를 매입을 하여 초과이윤을 얻었다. 여러분 토지를 샀어. 초과이윤, 불로소득 얻었어. 그거 왜 그럴까? 정보가 시장에 비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개되면 다 아니까. 비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발생한 거예요. 3번 맞고요. 4번 갑니다. 자, 불안정 경쟁 시장 요거죠. 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인데, 초과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에 그 4번 지문에 B가 들어가서 틀렸어. 눈 크게 뜨고 봐야 돼. B가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할당 효율적이다. 할당 B가 들어가면 안 돼. 자, 5번.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하고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요, 뭐 때문에?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 요거 말을 바꿔서 할당 비효율적이기 때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헷갈리라고. 국어 실력 한번 보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시험 내면요, 진짜 눈에 안 보여. 어디 틀린지 안 보여요. 시험 칠 때가. 나와서 보입니다. 항상. 원래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을 좀 바꿔서 출제를 하는데 쉬운 문제지만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6, 7번 요 계산 문제도 출제는 원래 안 될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정보가치 계산 문제인데 28에 나오는데 원래 출제 안 될 겁니다. 요 정보가치 문제인데 여기 2년 28에 나올 때는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요, 말만 바꿔서 출제했어요. 그때 당시 2년 후로 나왔는데, 시험은 2년 후로 나왔는데, 전부 다 계산은요, 2년 후면요, 어떻게 돼? 해서 할인율 들어와서 제곱 들어오는데, 전부 다 1.1로만 강의한 거야. 1.1로 나눠라. 그러니까 암기하는 거 틀리지. 답이 안 나오지, 그러면.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모 교수님이 2년 후로 출제한.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랐어. 왜 이게 1.21로 나누냐.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해서 그래요, 이거 보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이 2년 전에 출제, 28회 출제했죠? 그렇기 때문에 출제는 원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푸지 마세요. 자, 그리고 주거 입지, 공업 입지 이론 2개는 원래 또 출제를 안 해요. 주거 입지, 공업 입지는 출제하지 않고 원래는 뭐를 출제한다? 상업 입지로. 우리 대학교에서 상업 입지론 강의도 한 학기 다 가거든요. 그래서 출제는 요걸 출제, 상업 입지로. 공인중개사 중요한 게 상가 점포, 여기 중요한데, 주거 입지는 우리 풍수 지리설인데 이러면 그거 갖고 출제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출제는 뭐 갖고?
상업 입지론에서 상권, 예? 상권, 배우지, 고객이 존재하는 즉 상권 분석을 어떻게 여러분이 해야 되느냐. 이제 이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는데, 그 한번 물어봤는데,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문제는 출제를 못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건 출제하지 않고 상권 분석하는 모형을 하는 계산 문제를 출제를 하죠. 그래서 올해 시험은 계산 문제가 출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이론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는 계산 문제가 중요하다. 26회 7회, 여러분 24회, 26회, 27회는요, 우리 내일 일이 계산 문제를 냈고요. 25회, 28회는 누구? 허프 계산 문제를 냈어요. 29회는 내일 일을 계산 문제가 아닌 이론을 정답. 작년은 또 허프 이론에서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 재작년에 이론 냈기 때문에 올해는 두 개 중에 하나가 계산 문제 출제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권 분석, 아까 정보 가치는 오늘 출제하지 않고요. 올해 출제는 뭐다? 상권 분석 모형이 중요하다는 거. 계산 문제 좀 신경 쓰는데, 문제는 이것도 몇 번 풀면요, 답은 쉽게 계산이 가능해요. 계산하기 싫으면요, 찍어야죠. 상권 분석 모형 답은요, 거의 대부분 1번, 5번 답은 없고요. 보통 2, 3, 4번에 답이 많은데, 지금까지 출제된 경향을 보면은 2번이 80%로 많았다는 거. 뭐 확률로 가야지 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찍을 때도 잘 찍어야 돼. 자, 여러분 교재에 넘어가서 계산 문제로 가는데, 우선은 우리가 거기에 4번, 5번의 크리스탈러의 이론입니다.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지문 속에 또 출제를 했어요. 크리스탈러 이론은. 자, 1933년에 나온 이론입니다. 자, 크리스탈러 이론은 1933년에 나온 이론인데, 이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 이론을 말합니다. 자, 거기 34번 보면요. 중차원 중심지, 뭐, 일정한 학군 얘기하는데, 이 저차원 중심지 수는 고차원 중심지로 갈수록 그 분포도는 경쟁이 약화되니까 줄어들어요. 그래서 무슨 형태? 피라밋 형태를 떼요. 맨 끝에 줄어든다가 포인트. 2번 중심지 개념이죠.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또 최소 요구치를 한 중심지에는 점포들이 이제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 수 또는 수요 수준,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돼요.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 이렇게 계층화가 되고요. 서로 다른 크기의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의 범위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맞고, 자, 이상적인 배후지 형태는 어떻게 간다? 배후지 형태는 이렇게 가요. 처음에 배후지가 뭐 외접하는 형태. 여기 중심지가 있으면요, 가운데 있는 게 중심지거든요. 이렇게 있으면은 재화나 서비스가 이렇게 공급은 돼요. 이렇게 공급은 되는데 여기는 공급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재화나 이렇게 서비스가 미도달되는 지역이 발생해요. 이게 배후지 외접형. 그러다가 배후지가 뭐 이렇게 중첩되는 형태가 와요. 중첩되는 경우는 뭐죠?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다가 경쟁이 최소화되는 게 무슨 형태? 경쟁이 최소화되는 정육각형. 이런 형태로 와요. 정육각형. 그래서 중심지에서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을 하는데, 모든 지역, 요 부근이 없다. 모든 지역이 다 공급된다. 경쟁이 최소화되는 지역. 순서가 이렇게 와야 돼요.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이죠. 맨 먼저 뭐가 와야 돼? 니은이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기역이 오고 디귿. 니은, 기역, 디귿 이 순서로 와야 돼. 4번 정답. 여러분, 고차 중심지는 백화점이거든요. 그럼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간의 간격 멀죠? 멀고 중심의 규모도 커요. 근데 편의점, 저차 중심지 편의점, GS25시 간격 어떻게 돼요? 같고 규모 작죠?
그 얘기예요. 5번 질문. 자, 35번.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건데 틀린 겁니다. 1번은 중심지 개념이죠.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공급 기능이 집중이 돼서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배후지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 기능을 가진 지역을 중심지 개념 맞습니다. 자, 재화의 도달 범위를 보면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로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1이 되면 안 돼. 0. 자,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여기 중심지인데 중심지에서 수요가 어디까지 공급한다? 0까지. 여러분 요거 넘어가면 수요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는 공급 안 하지. 0까지만 공급해야지. 요 범위까지만 공급한다.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해? 우린 재화의 도달 범위, 레인지. 수요가 1이 아니라 뭐? 0. 자, 3번. D급 볼까요?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고객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 이 얘기입니다. 최소 요구치 범위가 나오죠. 판매자가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정상 이윤을 얻는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경계까지 거리, 요거죠. 요 경계까지 이 거리를 최소 요구치 범위. 그럼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존재해 있을 때 중심지가 성립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니은만 틀렸네. 2번 정답. 개념을 알아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2년 영소 크리스탈러가 지문에 떴어요. 하여튼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 이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중심지 크기가 다른데 중심지 크기가 다르면 뭐도 다르다? 재화의 도달 범위도 다르고 최소 요구치 범위도 다르죠. 이런 지문이 떴다 하면 누구 이론? 크리스탈러.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작년, 재작년 이론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계산 문제 중요한데 그 중에서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여러분 36번 문제입니다. 왜 출제 가능성이 높으냐? 아까 계산 문제 몇 번 났어요? 여러분 처음에 17회 시험에 처음 출제했거든요. 레일리는. 그래서 4번 계산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전부 다 뭐냐? 똑같은 유형이야. 숫자만 바꿔서 냈는데 그 지금 여러분 교재에 있는 36번 문제는 똑같은 요 4문제 중에 조건이 들어갔어. 그 앞으로는 이런 조건 들어가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보는데 거기 관련해 보세요. 단 C 마을 인구의 몇 프로? 60%만 A 도시 또는 B 도시에 구매한다. 여기 이런 조건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없었어. 여러분 옛날 4번 출제는 그 조건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얼마? C 마을에 몇만 명? 지금 2만 명이 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몇 프로만? 60%인 12,000명만 소비한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이런 들어간 문제 아직 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4번 다. 근데 이제 이런 조건이 들어간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다. 한번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올해 시험. 올해 제가 보기에는 내일이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